네. 지금 작품을 내는 분이 지금 바하님만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이제 곧 그분은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문학만 또 평생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네. 작품을 많이 내시는 것이 맞고 그건 맞는데, 이제 두 분들도 막상 내시려고 하니까 이제 문학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네. 실제 작품과 머리에서 그리는 그림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네. 꼭 뭐 같으냐면은 바둑 둘 때 맞습니다. 정석책을 맞습니다. 배우고 나면 더 못 둬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걸리적거리니까. 그런데 네. 그게 계속 보고 나면 어느 땐가는 또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학 지도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 네. 우선은 지금 제가 뭐 지도 아닌 지도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첫째는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네. 수강자들이 푹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강사는 아무래도 수강자보다는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이 체험하고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니까, 네. 제가 말하고 제가 표현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형성하는 문학적 분위기, 그 예. 속에서 문학에 대한 사랑, 문학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이론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이론을 말할 때 한편으로는 좌뇌로서 이론을 들으시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풍겨내는 문학에 대한 애정, 아, 네. 네. 열정, 저 예. 양반은 소년 시절의 문학 감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네.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이슬이 졌듯이 이렇게 이제 훈습이라고 그러죠. 훈습. 예. 이렇게 이게 수증기로 찌고 하는 걸 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훈습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지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정석 배우듯이 좌뇌적으로 예. 이게 또 정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화되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글을 쓰고 싶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억지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문학적인 삶을 살고 또 생각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면은 어느 날 아침에 써볼까 하다가 썼네 이렇게 음. 되거든요. 네. 그게 쓰는 동안에는 정석 생각하면 안 되죠. 음. 쓰는 동안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질대로 쓰는 거고, 써놓고 나서 이제 검토할 때, 요건 점수를. 요러네, 요건 요러네 수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올려서 같이 또 검토를 하는 동안에 고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한 4회 개인적으로 따로 네. 했거든요. 시 두 편을 가지고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만에 하나는 끝났고 짧은 네. 시는 두 번째 시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한 번 써보고 두 번 고쳐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에도 써보고 저 방향에도 써보고 아무 수필가처럼도 써보고 아무 시인처럼도 써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부도 되면서 이렇게 풍요로워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은 호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음, 제가 옷을 살 때 와이셔츠를 살 때 꼭 포켓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느 이제 그 섬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어느 중간 섬에서 배를 잠깐 내렸는데, 하도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더 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뜻하지 않은 섬에서 음, 하루를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때 이제 저희도 일행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섬에서 뜻하지 않게 있으려니까
뭐 바닷가에서 다들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고기를 잡은 배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고기 잡이하는 배들도 밤에 이제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었지만은 풍랑 때문에 못 잡고 다 들어온 배들인데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또 우린 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 고기들을 돈 한 70만 원 주고 다 샀어요. 사서 또 양도 너무 많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하고 전부 잔치를 벌였던 거죠.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잔치를 벌리면서 너무너무 흥겹고 정말 굉장히 즐겁게 그걸 다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와중에 거기 이제 섬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날 너무 좋아서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런 게 너무 오래간만이다. 참 오래간만에 이런 분위기를 겪는다. 어렸을 때는 참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미 사라진 그런 즐거움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오면은 다 나눠 먹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냉장고가 이제 섬에 들어오고 나니까 고기들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게 저녁 때 나눠 먹는 고기가 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이게 모처럼 마을 사람들 잔치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참 너무 즐거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호주머니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남는 것들을 다 주머니에 넣으니까 나눠 쓸 게 너무 없어졌고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사람 주머니 속에다 채우다 보니 세상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 항상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호주머니라는 게 정말 누가 만든 물건인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다 가진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작품을 쓰시고 싶지만 네,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네, 바둑 배울 때 정석을 배운 네. 것처럼 이론이 많이 들어오니 네. 그게 걸리적거려서 오히려 안 네. 써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당장 쓰려고는 하시지 말고 네, 더 많이 이제 문학적 분위기 네. 또 이런 훈습을 거치면 네. 어느 날 나올 거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문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문학을 좋아만 했어요. 그리고 감히 제가 시인이나 작가가 된다고는 이제 소년 시절에는 시인 작가가 똥오줌 안 누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어느 날 밤 새벽에 일어났는데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 1978년 1월 28일인데요. 밤 12시 이후에 일어났는데 투피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편을 썼어요. 네. 그 중에 한 편이 현대문학의 1호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걸 써본 첫 번째 작품으로 추천받았어요. 습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화도 어려서부터 동화를 읽고 특히 안데르센을 좋아하고 그때는 어린 왕자를 그렇게 깊이 몰랐을 때예요. 근데 안데르센은 엄청 좋아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문학잡지사의 영업팀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경부선, 한 번은 전라선으로 출장을 가요. 한 달 단위로 교대로. 가면서 여러 시간 버스를 타니까 이런저런 문학적 상상을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동화 하나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이가 20매밖에 안 되니까 단번에 썼죠. 근데 그것이 또 당선됐어요. 동화라고 처음 써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하지만 마음속에서 많이 써본 거예요. 쌓인 거죠. 네, 써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글 쓰는 연습 뭐 가지고 했냐고 굳이 물어본다면 군대에 있을 때
이게 군대에 있을 때 첫 휴가 나오기 직전에 1975년도인데요. 샘터라는 잡지가 군대에 그 네. 내무반마다 두세 권씩 있었어요. 네. 그때 샘터가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 네. 샘터 제일 뒤에 독자 시조를 네. 공모하노라 하고 광고가 네. 나오면서 시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네. 이제 유명한 시조 시인들이 쭉 그러면서 좋은 시조들을 보여주는데 그때까지 제가 고시조는 꽤 많이 외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현대 시조는 거의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 시조 좋네. 근데 고시조에서 이미 그 시조 리듬은 체득이 되어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문학적 정보를 접속해 가지고 체화돼 가야 되거든요. 네. 체화는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써보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휴가 동안에 하나를 썼어요. 써서 보냈더니 5편씩 골라서 쓰는데 6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자가 뽑는 분이 하는 말이 아깝지만은 이거는 이제 못 실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오기가 나서 다시 올렸더니 이제 그것이 실렸어요. 그런데 실리자마자 팬레터라고나 할까? 그때는 다 네. 편지로 쓰던 시절이니까 그 소녀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편지를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군부대란 말이에요. 군부대에 있으면 총각 읽기에 틀림없으니까 네. 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약 300통가량의 야.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게 예. 저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가까이서 이렇게 접해본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세 명하고 이렇게 답장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이제 글쓰기 연습인 거예요. 그것만 연습했지 작품을 써보겠다고 연습한 적이 없는데도 딱 하나 쓰니까 덜컥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언제 기회가 나면 그 첫 번째 쓴 글들을 감상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읽어봐도 이 정도면 추천받겠다. 그리고 그때 현대문학 추천은 지금 이런 문학 잡지 추천하고 죄송하지만 이게 급이 다릅니다. 네. 그때 문학지에서 4대 문학지에서 수필 추천은 유일하게 현대문학만 했고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권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 거의 모든 70, 80%의 작가가 다 현대문학 출신이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잡지고 그것도 추천자도 당시 최고의 문학평론가이자 그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한 4년 되어야 한 명 추천하고 이런 정도로 거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식 등단한 사람으로는 현재 한국문학 수필계에서는 랭킹 3호인데 2호가 활동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2호인 아주 할아버지 수필가예요. 25살 때 수필 35살이 돼야 쓴다는 수필을 25살 때 추천을 받았으니까 특이하죠.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이 선생님도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할 텐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제 제가 지도하는 기본 개념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나 수필가를 찾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서 많이 읽고 많이 외워서 그냥 흠뻑 젖어라. 또한 겸하여 지도하는 제가 혹시라도 그러한 문학에 대한 사랑, 애정, 또 삶에 대한 문학은 결국 삶의 이야기니까 삶에 대한 애정, 깊이가 또 있다면 깊이 이런 것들을 또 흠뻑 젖어라. 그렇게 문학 동네에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글은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 짜내지 말고 흘러 넘치는 글을 써라. 이것이 저의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천득 선생님의 수필에 보면은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누에라는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대체 그게 뭐냐 하겠지만은 저는 누에를 키워본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에가 이제 한번 뽕잎을 먹고 자요.
네 번인가 잠을 잡니다.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뱃속에서 액이 잔뜩 고이는 거죠. 그러고서 액이 넘쳐서 흘러나오죠, 이제.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가나다랗게 흘러나오는 게 칭칭 감으면 그게 고치가 되는 거고, 그게 명주실이란 말이에요. 네, 비단을 네. 짜는. 그러니까 누에가 능동적으로 뱉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수르 발효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누에는 생명체지만 이제 술은 비생명체이긴 하지만 누룩을 넣고 익히면은 넘쳐갖고 개워서 나오잖아요. 이게 넘쳐 나와야 이게 자연스러운 작품이 되고, 그때는 그 창작자가 이걸 가지고 뭘 2차적 소득을 넣는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표현인 거야. 그게 순수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상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상 이렇게만 글을 쓴다는 건 실로 인류 작가도 어렵습니다. 노력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러나 기본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좋은 체험하셨어요. 수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론도 좋지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을 좀 감상하고 느끼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는 사랑의 시만 낭송해서 모은 거예요. 사랑의 7빛깔. 그래가지고 사랑은 뭐 처음에 설레다가, 사랑이 기쁘다가, 또는 뭐 이별을 했다가, 또 옛날을 회상했다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7단계만 되는 게 아니라 700단계라도 되겠지만은, 이제 너무 복잡하면 그러니까 사랑의 7빛깔 해서 그 7단계로 해서 한국 명시를 중심으로 하되 서양 명시도 하나씩 섞어가면서 제가 30분짜리 낭송을 해서 그걸 한번 감상해 보면,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훈습하는, 문학에 훈습되고 이렇게 훈습하는, 특히 이 시들은 이제 시가 아시다시피 낭송용 시가 있고 낭송용으로 안 되고 주지적인 시들 있잖아요. 머리를 쓰게 만드는 시가 있는데, 기본은 역시 낭송용 시란 말이에요. 시라는 기본은 음악성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적 시들을 읽고 외우고 또 그런 건 잘 외워지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도 이제 약간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면서 음악과 연관지어서 문학에 있어서 리듬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감상하는 게 나을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체험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 두 분 의견을 듣고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네. 우선 김 선생님이라고 할지 교수님 할지, 교수님 어떤 게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 선생님이 선정하신 시를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가 좋을까요? 네. 어때요? 우리 이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두 가지 중에서 음악과 연관된 그 제가 30분짜리 영상을 우선 보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인 악기와 기타 중국 사상을 종합하면, 마음은 사물에 접촉하면 반응한다. 마음 안에 있는 것, 즉 감정과 생각이죠.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온다. 단순한 소리를 성이라 한다. 소리 성자죠.
소리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면 음이라 한다. 한문에서 성과 음은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같은 소리성, 같은 소리음이라도 깊은 의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음이 모인 것을 악이라 한다. 현재 우리가 음악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번역어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학자들이 뮤직을 번역한 건데요. 이 일본 학자들이 동양 고전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서 음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용어들도 다 그렇습니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다 서양 개념을 한자어로 바꾼 건데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깊은 숙고와 철학, 특히 동양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이 모인 것을 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예는 절하고 악은 화한다 했는데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절, 나눕니다. 그리고 악은 조화시킵니다. 예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나누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임금과 신하 하고서 위와 아래를 또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질서를 잡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나누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화를 매우 중시하고 그래서 성어 악 해가지고 악에서 완성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보다 악의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자 중에는 공자가 인격이 화의 경지, 즉 악의 경지, 예술의 경지에 이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성인은 예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화의 경지, 즉 예술적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공자가 그런 분이다 이겁니다. 공자는 수십 년 동안 예를 중심으로 공부한 분인데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 공자가 전 중국을 떠돌아 다니셨잖아요. 그 수레를 타고 갈 때에 앞에 끌채를 딱 두 손으로 잡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딱 앞만을 보고 두리번거리질 않아요. 백리를 가도 그렇게 반드시 갑니다. 일상생활을 늘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온 수양인의 그 태도가 얼마나 엄정하겠습니까? 카리스마 그 자체죠. 언어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간투사, 그러면 저것이기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할 말만 합니다. 말 많은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어도 보면 8음절, 12음절이면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언어가 간결하고 행동도 반듯반듯한데 이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통해서 점점 성숙하면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공자님이 자신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보면은 40의 불혹, 얘가 단정해서 아주 강력한 내목 반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다가 50의 지천명 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60의 이순, 귀가 순해졌대잖아요. 네모되었던 인격이 어느 사이에 둥그러진 겁니다. 그리고 70이 되어서 완성이 되니까 종심, 소욕, 불요구,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에 딱딱 맞더라. 일부러 그렇게 네모나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바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예술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화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유가의 성인인 맹자에 오면 음악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의 그 여러 유학자들도 음악 잘 얘기 안 하고요. 우리나라 성리학자들도 음악 잘 얘기 안 합니다. 공자에서 대가 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딱한 예와 절만 남아가지고 고식적인 그러한 비판받는 유교가 되어버리죠. 어쨌든 이 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것, 이제 감정과 생각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밖으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는 먼저 종성이 없는 모음, 예를 들면 종이라고 하면 지읒 플러스 오 플러스 이응이잖아요. 이 마지막 이응, 이것이 종성이죠. 초성, 중성, 종성. 지읒은 초성, 오는 중성, 이응은 종성인데요. 종성이 없는 소리가 내기가 쉽죠.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아이, 우에, 오 이런 소리는 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에 먼저 모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모음 중에서 제일 쉽게 나는 소리가 아죠. 아.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 아는 첫 소리입니다. 영어에서도 A, 아가 처음에 나오고 우리말에서도 아야, 어여, 아가 먼저 나오죠. 일본어에서도 아이, 우에, 오. 아가 제일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 조금 변하면 오가 되죠. 어쨌든 이 아의 첫 소리에 강한 감정이 실립니다. 그러면 아가 됩니다. 이때 아에다 제가 느낌표를 쳤죠. 느낌으로서의 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아야, 어여 이렇게 배울 때의 아, 감정이 실리지 않은 아인데 두 번째 아는 감탄을 바라는 느낌표가 붙은 그러한 소리죠. 이것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요. 동양 사람도 그렇고 서양 사람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남미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 감탄의 아가 이 단계가 예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설명은 다른 어느 예술 철학이나 문학론 또는 미술론 혹은 음악론에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소리로 발해지는 예술이 음악입니다. 그리고 색채와 형태로 발해지는 예술이 미술이죠. 똑같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감동되어서 하고 나오는데 이것을 발할 때에 소리로 발할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은 5가지가 있죠. 그런데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두 감각만이 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예술은 시각, 청각만이 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도 성립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시각, 청각을 제한 나머지 감각들은 보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향기, 후각이죠. 맛, 미각이죠. 향기나 맛은 예술적인 경지를 성취시킬 수는 있지만 향기나 맛을 항시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기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맛도 먹어버리고 나면 없어지죠. 먹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하여서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달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각적인 그림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소리는 역시 시간적으로 흘러가기는 하지만 녹음을 해놨다가 다시 듣는다든가 혹은 악보를 보고 재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예술이 발달한 겁니다. 5가지 감각으로서 이렇게 예술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5가지 감각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죠. 마음을 감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제가 괄호 치고 감각 아닌 감각 했는데요. 감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앞에 5가지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죠. 앞에 5가지 감각은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용해서도 예술이 가능한데 그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학과 음악미술은 기본적으로 그 도구가 다릅니다. 음악과 미술은 순수하게 감각적인 자료,
소리라든가 색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는데, 문학은 생각이라고 하는 비감각적인 도구를 이용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렇긴 한데 문학은 또 생각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라는 감각도 이용을 해요. 감각도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활동 중에서 생각, 개념을 담당하는 장르가 철학인데요. 그 점에서 문학은 예술과 철학을 겸한 양쪽에 발을 하나씩 딛고 있는 양수 겸장의 장르예요. 이 때문에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상당히 깊은 철학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음악이나 미술을 감상하고서 철학을 얻는 경우는 문학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문학가 중에는 위대한 철학가가 많은데 음악가나 미술가 중에서 철학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깊은 생각, 개념, 사고를 전달한 분은 문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문학은 예술 부분이 더 많고 철학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은 예술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6대 4이든 7대 3이든 간에 철학도 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안은 또 장르로 보면 각기 달라요. 시는 예술성이 높은 대신 철학성이 좀 적고, 소설이나 희곡은 철학성이 높은 대신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수로 말하면은 시는 한 8대 2 정도로, 예술이 8, 철학이 2 정도. 그다음에 소설이나 희곡은 뭐 7대 3 혹은 6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평론이라고 있죠. 그거는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죠. 근데 문학을 소재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대 5 정도로 됩니다. 거기 가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철학인데 문학적으로 진술하는 또 철학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체가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보면 이게 철학 측인지 문학 측인지 헷갈리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철학이죠. 그 경우 5대 5 혹은 6대 4로 철학이 더 중요하긴 한데 문학성도 굉장히 많은, 혹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이죠. 그건 시이면서 철학이죠. 이렇게 문학과 철학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대상과 접촉하여 R을 바라는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문학과 음악은 섞여 있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할 때는 문학적으로 일 수도 있고 음악적으로 일 수도 있고, 문학, 음악 이전에 그냥 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한 걸음 나가면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길로 갈래? 문학의 길로 갈래?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음악은 개념과 관련 없는 순수한 도구로서의 소리는 이제 멜로디, 리듬, 화음, 음악의 3요소죠. 이 소리는 물질태죠. 정신이 개입하기 이전에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멜로디에 무슨 정신이 없잖아요.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멜로디예요. 리듬도 마찬가지, 화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물질태만을 사용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순수히 감각적이죠. 그런데 문학은 생각을 담고 있는 언어, 정신태예요.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멜로디, 리듬, 화음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새소리라든가 물소리라든가 바람소리라든가 거기 다 멜로디도 있고 리듬도 있고 화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없죠. 새소리에 생각이 있습니까? 물소리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만이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 있는 단계에서 생각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언어가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정신태를 이용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철학성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로부터 음악이 예술면에서 순수성이 더 높은 결과를, 순수히 감각적이고 생각이 개입하기 이전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순수한 예술,
여기에 가깝고, 문학이 철학, 개념, 의미, 여기에 더 가까워서 예술성보다는 철학성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과 문학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가사에 곡을 붙인 성악곡은 반은 음악이고 반은 시죠. 문학이죠. 반보다는 아마 음악 쪽이 더 많겠어요. 음악이 7, 시나 가사가 3,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문학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아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시로 혹은 산문으로 풀어내는지와 음악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아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성악곡으로 풀어내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괴테. 아, 누가 되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날 첫사랑의 그 때를. 아, 누가 되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시절의 한 토막만이라도.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기르며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아픔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고 있나니. 아, 누가 되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날 첫사랑의 즐거운 때를. 보는 것처럼 시인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은 대상과의 접촉, 그 추억한다는 것이 대상과의 접촉이다 이 말입니다. 접촉이며 그 접촉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맨 처음은 이 19에서 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시인의 마음은 음악, 즉 소리라는 물질태 쪽으로가 아니라 생각, 개념이라는 정신태 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인은 누가 되돌려 주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하의 언어를 진술한다. 그러나 그 진술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시로서의 진술입니다. 누가 되돌려 주지? 이렇게 건조하게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나는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몸이 건조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담아서 리드미컬하게 흐름을 따르면서 진술하죠. 그렇다면 음악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작품 솔베이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작곡가가 앞부분에서는 가사에 맞추어 멜로디를 붙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라는 단 한 음절만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음악이 반드시 이렇게 아로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죠. 음악에서 아는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대체로는 여러 악기가 내는 소리로서 대체되어 나타나게 된다. 바꿔 말해서 여러 악기가 내는 소리,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꽹과리든 그런 소리가 내는 모든 소리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아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아는 감추어진 채로 진술될 때가 더 많습니다. 어찌 할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라는 식구의 경우에 중간에 라는 감탄어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앞에 있는 어찌할거나 라든가 뒤에 있는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라는 말에도 그 안에 하는 감탄, 감동이, 감흥이 함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이 성악을 통해서 문학과 섞이듯이 문학 또한 운율을 통해서 음악과 섞입니다. 운율이라는 말에서 운은 하나의 소리가 내는 울림의 음악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율은 소리가 연속되면서 발생되는 음악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음은 운으로서 부드러운 울림의 효과를 내고 자음은 모음보다 딱딱한 효과를 내죠. 모음 가운데서도 각각의 모음마다 음마다 약간씩 다른 음악적 효과가 나며 이는 자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랭보라고 하는 천재 시인의 작품인데요. 재미있습니다. A는 흙, E는 백, I는 홍, U는 녹, O는 남색이다. 모음이여 내 잠재의 탄생을 언젠가는 말하리라. 악취나는 물레를 소리내어 나르는 눈부신 파리의 털 섞인 코세트. 그늘진 항구, 안개와 천막의 백색, 거만한 얼음의 창날, 하얀 왕자 꽃 모습의 떨림. 주홍색, 토해낸 피, 회개의 도취이런가, 아니면 분노 속의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인가. 천체의 주기, 한 바다의 푸른 요람, 가축들이 흩어져 있는 목장의 평화, 연금술을 연구하는 넓은 이마에 그어지는 잔 주름살. 기괴한 날카로운 비명이 찬 나팔 소리로니 온 누리와 천사들을 꿰뚫는 침묵. 오메가 신의 시선의 보랏빛 광선. 이 시를 쓴 시인은 각각의 모음에서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시인에게 이들 모음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더 나아가 모음만이 아니라 자음에도 크게는 비슷하지만 세밀하게 보면 저마다 다른 각각의 느낌이 있습니다. 크게 같다는 점에서 니은, 리을, 니음, 이음 등 유성음은 부드럽고 여타 자음들은 딱딱하죠. 그 중에서도 자음 중에서도 된 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더 딱딱하고 파찰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죠. 지읒, 기읒, 티읒, 피읒은 부딪혀 깨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내죠. 널리 알려진 두 편의 시조를 통해서 시인들이 이 같은 음운상의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가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방언의 하여가는 정몽주를 회유하려는 목적하에 지어진 것이고, 정몽주의 단심가는 그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려는 목적하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가에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모음과 자음 가운데서도 모음에 가까운 유성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에 비해 정몽주의 단심가에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 소리가 딱 막히는 기억이 특별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죽어 라는 구절에서 그 기억 100번 고쳐 죽어 하고 죽죽죽 하죠.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는 성이 안 찬다는 듯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죽죽죽 하는 거죠. 이는 하여가에서 어떠하리가 3번 반복되는 것과 같은 중층의 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단호한 반대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여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하리 어떠하리 하면서 종성이 없죠, 다.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리 하고서 꼬리를 길게 끌면서 휘어잡듯이 감싸 안듯이 어루만지고 얼르고 달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아서 하여가는 수양버들의 가지가 바람에 휘청휘청하듯이 흥청흥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단심가는 두부모를 반드시 자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음운 효과, 소리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시조에는 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도 있습니다. 운과 함께 율로서의 효과도 품고 있어요. 두 작품에서의 율은 시조라는 우리 고유의 시 형식을 말합니다. 시조는 3년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전체의 음절 배열은 3, 4, 3, 4 천년입니다. 그 다음에 3, 4, 3, 4 두 번째 연, 그리고 세 번째 연에 가서는 3, 5, 4, 3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글자의 증감이 허용이 되어서 3이 4가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4도 4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마지막 연, 세 번째 연, 맨 앞에 3은 반드시 3이어야 합니다. 2도 안 되고 4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5는 5 이상만 되지 5 이하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시조에서 천년은 기승전결할 때 시는 모두 기승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기, 주제를 일으킨 거죠. 승, 일으킨 주제를 쭉 이어서 상승시켜 나가다가 전, 극치로 치달아 올라가거나 확 뒤집어 버리는, 이 전이란 말은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구를 전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단정하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 기승전결은 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설에서도 그렇고요. 또 노래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교향곡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는 4연이 아니라 3연이죠.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 전과 결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3, 5, 4, 3으로 되어 있는 3, 5 부분이 전이 되고 4, 3이 결이 되죠. 그래서 3, 5 부분에
3은 꼭 지켜라, 5는 5 이상이어도 된다가 나온 겁니다. 3을 딱 지켜야만 전체적으로 튼튼함이 생겨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중심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에서 여유를 좀 주어야 5글자도 4글자보다 기본으로 많은데 6글자도 괜찮아. 마음 놓고 한번 뒤집어 봐. 극치로 한번 치달아 봐. 그런 의미에서 여유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조에서의 이런 언어의 배열이 유리입니다. 총 3연으로 구성되는 것, 각각의 연의 글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는 것, 이것이 유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 필요한가? 그것은 리듬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운이 음악에서의 멜로디 같다면, 소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내는 소리가 멜로디 같다면 율은 리듬 같습니다. 리듬은 전체적으로 3박자면 3박자, 4박자면 4박자,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은 전체적이고 길게 유지가 되면서 그 사이에 운이 들락날락 하면서 변화를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운율을 이용한 시와 문장,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장도 사실은 운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문장이라고 하는 글들은 이 운율을 잘 이용해서 리듬을 잘 타죠.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음악입니다. 음악이 성악을 통해서 문학을 이용하듯이 문학 또한 운율을 통해서 음악을 이용하는 이 두 부분에서 서로 섞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좀 길게 들으셨는데 우선 들으신 소감을 우선 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뜻밖이네요. 제가 음악은 엄청 좋아해서 예. 음악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는데 그 음악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청무성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나서 처음에 성자는요. 뭐냐면 그 청무성이라는 게 이제 들리지 그 소리 그 뭐죠?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예. 그게 어디 글에 있던데. 근데 어쨌든 그 성자가 그냥 그 무심한 소리는 다 그냥 성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악할 때 악자에 대해서 악이 하모니라는 얘기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일단 질서 있는 근데 악이 이제 어떤 하모니 조화로움을 뜻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예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긴 한데 난 처음 낯설어서 굉장히 그게 좋았고요. 이게 왜냐면 그 예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누다라는 그런 절이라는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것도 그 마디절자를 그렇게 하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그 악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예악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악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예악 그럴 때 그 악이라는 게 그냥 음악적인 부분만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악적이라는 게 조화라는 걸 얘기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건 굉장히 오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대목에서 굉장히 여러 번 봐야 되는 대목을 하나 만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는데 그 성악도 하시고 지휘까지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그건 배우진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배우면은 제가 좀 일찍 악기도 다뤘고요. 한 5살 때 기타도 쳤는데 너무 일찍 악보를 너무 일찍 눈을 떠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음악을 만약에 집에서도 그 음악을 만약에 제가 공부하고 음악 쪽으로 갔으면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평생 거기서 살았을 텐데 제가 아주 극도로 열심히 피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음악만 하기로 해서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고 합창단 지휘도 했고 노래도 많이 했는데 음악이 저한테는 이제 큰 축복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음악이 어쨌든 제가 기독교 예수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제가 음악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지
뭐 이런 거 항상 의심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내가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 생각이 늘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은 예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악에 관한, 예악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깊이 와닿고요. 문학이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는 철학이 그냥 사이언스에서 시작된 과학과 똑같은, 또는 이제 원래 필로소피가 이제 과학적인 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이라는 걸 담고 있는 게 문학이니까, 문학은 음악의 운율적인 음악적인 성격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에 굉장히 좀 감동이 됐고요. 한편으로 느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솔베이그 노래 같은 거, 솔베이그 노래라든지 음악적인 표현이 이제 우리 쉬운 어떤 감정적 표현으로 나오는데,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사실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마음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잖아요. 해부학에서 어딘가 마음이라는 게 있을 텐데 가슴에 있냐, 뭐 머리에 있냐, 그래서 음악을 찾느라고 막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하트를 가슴에다 놓든지 머리에다 놓든지 막 이랬던 그런 해프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마음이라는 기관이 생각이라는 걸 담아서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예술적인 장르가 문학이다.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종심소육 부류구와 이제 악이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게 이제 어떤 도덕과 예술의 어떤 합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어서 좀 이상적인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새나 뭐 최근은 또 이렇게 미만을 추구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사실주의라든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정신 수양까지를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 리을, 미음, 미응 이런 거를 쓰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다는 그 말씀도 들었고, 또 운과 요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번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성탄제하고 그다음에 아화, 요 두 시를 내 눈에 꽂혔노라 하고서 했는데, 우선 이 성탄제를 낭송해 봐 주세요. 예.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잘 낭송해 주셨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마음에 꽂히게 되었는지, 어느 면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예, 조금, 올리신, 좀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거가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일상적 언어의 그런 활용 범위 안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그런 이제 지금 성탄제 가까운 이제 30살이 다 돼서 이제 삭막한 도시 속에 이제 나름 어떤 고독한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 같고 그런 그리움 같은 게 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과 이제 흰색의 대조가 있었고 이제 서늘하고 그 따뜻한 이런 대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도 같이 보셨는데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빨간색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탄절이라는 성탄제가 이제 성탄절 같은 얘기인데 성탄절에 있었던 그 빨간 불꽃이 이제 뭐 이렇게 깜빡이는 빨간 불들이 이제 그런 장식들이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추웠던 날에 그 빨간 그 어떤 불 폈던 그 불빛이 깜빡이는 그런 이제 죽어가는 불빛이 깜빡이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가져온 그 하얀 바탕에 그 산수유가 빨간 것이 같이 겹쳐져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게 지금 아까 이제 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언어로 하니까 네. 언어는 기본적으로 생각이잖아요. 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생각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그 언어를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2차적으로 써서 생각 자체는 개념적인 건데 2차적으로 쓰면 개념 이상의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예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개념 계속 쓰면은 철학 언어, 일상 언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학가라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술이 되면 아까 예술이 5가지 감각 가지고 다 예술이 된다. 미각도 예술이 되고 후각도 된다. 근데 문학도 예술이 되면 감각화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생각 자체와 언어 자체는 감각적인 것이 아닌데 요게 감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예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감각은 시각이나 청각이라고 하는 즉각적 감각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생각 속의 감각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의 감각이에요. 근데 계기는 생각인데 그 생각의 끄트머리가 감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중심 개념이 붉은색, 그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흰 눈. 그러면 보세요. 발간 숯불. 이것도 붉은색인데 발간 불이에요. 근데 발간 불이니까 빛을 내는 불이 아니라 이게 뜨거운 불이에요. 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뜨겁고 한편으로는 빛을 내죠. 그게 뜨거움과 빛이라는 것을 같이 갖고 있죠. 근데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 방 안에 발간 숯불이 피고. 그럼 성탄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떨까요? 밤에 태어나셨죠. 근데 거기 수유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 탄생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첫 느낌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근데 이게 환한 빛이 아니라 발간 숯불이니까 그냥 환한 빛이라고 하면 구원자의 빛이겠지만 발간 숯불하면 이게 피구원자, 구원을 받아야 될 고통받고 있는 추방당한, 나본에서 추방당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설 자리는 성인의 자리도 아니고 보통 사람 자리도 아니고 중간, 보통 사람보다는 이상을 향해서 별을 바라보는, 하늘을 쳐다보는, 눈을 들어 올리는 눈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하늘에는 이르지 못한 중간자, 요런 거죠.
이제 거기부터 외처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목숨.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제 어린 목숨이 아마 이 시인이겠죠. 애기예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왕에 의해서 태어난 애기는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가 눈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약을 갖고 왔는데 그 약이 붉은 산수유 열매였어요. 여기 빨간 숯불이 이번에는 붉은 산수유가 됐어요. 이거는 숯불은 무기물이죠. 근데 산수유 열매는 유기물이죠. 인간 생명보다는 못하지만 인간 생명성을 갖고 있죠. 숯불은 생명성이 없죠. 근데 그걸 눈을 해치고 따왔어요. 눈이 한편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게 순수하고 하얀 그런 거죠.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그랬던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짐승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운 효과죠. 뜻은 똑같아요. 짐승이나 짐승이나. 근데 짐승 했을 때의 소리가 주는 느낌과 짐승 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죠. 귀에. 요게 시인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짐승. 짐승이라니까 훨씬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들은 이 말의 차이를 모를 거예요. 짐승하고 짐승. 그 사람들은 누르스름하다하고 노르스름하다의 차이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한국인은 알잖아요. 짐승, 의가 내는 느낌과 애가 내는 느낌의 차이죠. 짐승. 서늘한 옷자랑 마찬가지죠. 서늘한. 이 말도 한국어를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러면 이게 아까 이게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숯불. 열기가 뜨거운데 이게 서늘해요. 이 숯불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고 있는 건 뜨거운 어떤 고통 같은 건데요. 근데 이게 서늘해요. 왜냐하면 눈 속을 걸어와서도 서늘하지만 그 열을 지금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그때 열로 상기한 거는 이제 숯불처럼 뜨거워진 어린 목숨인데 이거는 이제 죽어가는 고통의 아기이지만은 아버지는 눈 속에서 걸어와 가지고 열이 상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느라고 열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열은 옷자락에서는 서늘한데 몸에서는 열이 나가지고 부비는 거죠. 그래서 이 열, 붉음, 그 다음에 흰눈, 빛깔들이 계속 있죠. 빛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감각이다 이거죠. 시각적 감각이다 이거예요. 그림이 보여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보여주는 시각은 아니고 문학인 이상 언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시각이에요. 그죠? 생각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비록 생각 마음속에서지만 감각화된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를 형상화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술은 형상화예요. 음악을 하시니까 김 선생님의 경우에 음악도 문학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떠오르지만 음악은 생각 이전의 단계에서 그림 아닌 소리로서의 형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각 형상만 형상은 아니거든요. 소리 형상, 맛 형상도 다 형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광의로. 모든 예술은 마음속에 그런 형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짐생할 때의 이 소리 효과는 청각적인 음악적인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고 열이라든가 이거는 피부적인 그런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고 숯불, 빨간 숯불이라든가 붉은 산수유라든가
눈속을 흰 눈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형상을 마음속에서 그려내고 그러한 형상들이 결합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요.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해. 예를 들면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입이 돼가지고 사랑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마침내 감동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예술이 일어나는 시 혹은 문학이 예술적 효과를 일으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구조죠. 그런가 하면 문학은 또한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일으켜요. 여기서 성탄제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빨간 숯불이 예수님과 관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든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썼지만 젊은 아버지가 서늘한 옷차기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안 썼지만 이게 사랑을 말을 한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느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건조한데 여기는 감각화가 되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알아서 사랑했으면 됐지.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팍팍팍팍 치고 있는 거죠.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밤이었다라고도 하지는 않았어요. 애매하게.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 밤이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여운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유보적인 표현이 왜 좋으냐면은 이게 암암리의 성탄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기가 죽어가는 아기를 묘사할 때는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중첩이 돼요. 화자가. 근데 성탄제의 밤이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다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건 참남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른다. 내가 감히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약간 이렇게 중첩되는 면도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중첩이 안 되면 아까 말했지만 땅만 쳐다보고 가는 보통 사람이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으로서 중간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적인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시인이 이렇게 썼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 그렇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인은 많이 삶과 언어와 예술적으로 이렇게 혼습되어진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나온 대로 썼는데 굳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 그런 거지 계산하고 이렇게 쓰면 앞으로 못 나가죠.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다시 성탄제가 또 왔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은 나는데 그 옛날 것 같지를 않아. 그 풍경들은 다 달라졌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늙으신 할머니도 없었고 어두운 방에 빨간 숯불도 펴져 있지 않았죠. 내가 아버지가 됐지. 그래서 옛날에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라는 건 아마 이거 눈이겠죠. 눈이 내린단 말이죠.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이제 추억이죠.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해서 붉은 산수유라고 하는 빛깔이라고 하는 감각이 이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 선생님이 이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 시의 그 시각적 감각, 그것이 주는 감각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삶, 시간, 삶의 아픔, 시간의 흐름, 추억,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뭐 기타 등등이 여러 가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뭐 바이올린도 섞이고 피아노도 섞이고 뭐 심벌리도 섞이고 하면서 그 복합 화음이 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하면서 일어나는 협주곡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시 보자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파 이송희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 가장자리가 환했었지. 웃음을 나눴던 우린 여전히 초록이었어. 시간은 멈춰 있었어. 흔적으로 눌린 기억. 나란히 손잡은 채 반듯하게 누워서 겹겹이 소원을 빌며 글자를 새겼어. 우리는 입을 다문 채 아름답게 짓눌렸어. 자, 이 시 아파라고 하는 건 이제 꽉 눌러갖고 뭐 꽃을 네. 어떻게 하는 건가 봐요. 꽃을 이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가 눌러서. 누를 앞자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 시가 어떤 면에서 나한테 타고 와서 꽂혔나요? 이것도 일단 제 수준에서 좀 이해하기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운율이 있고 또 이렇게 애틋함 같은 게 이제 과거의 사랑의 추억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우리 김 선생님은 이 시 보고 어떤 느낌인가요? 네, 이게 어쩌면 이제 추억이라는 거는 다 아파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걸 끝인가요? 예, 그래서 요 시는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 가장자리가 환했었지. 웃음을 나눴던 우린 여전히 초록이었어. 시간은 멈춰 있었어. 흔적으로 눌린 기억. 나란히 손잡은 채 반듯하게 누워서 겹겹이 소원을 빌며 글자를 새겼어. 우리는 입을 다문 채 아름답게 짓눌렸어. 요거는 우선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율 있잖아요, 율. 네, 운보다도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딱딱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율. 이제 단어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보면 셋으로도 돼 있지만 대체로는 2분절, 장미꽃이 1분절, 피어 있어서 1분절, 네, 가장자리가 1분절, 환했었지 1분절, 웃음을 1분절 나눴던 우린, 이런 식으로 그 리듬이죠. 반복 리듬. 그러니까 네. 그 율이 주는 그 읽기 좋은 노래 같은 느낌. 요게 네. 우선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장미꽃이라고 하는 붉은색, 그리고 환한데, 이번에는 웃음이 또 초록과 붉은색은 그 보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대조되면 아주 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멈추고 눌리고 아파가 되고, 그래서 그 기억.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요거는 또 반듯하게 눌려서 꼼짝 못하는 거니까 그 새김, 이렇게 돼서 특별히 무슨 뭐 해석의 여지보다는 그냥 시 전체를 읽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시의 소재들이 섞이면서 내는 종합적인 그 아까 말한 그 여러 요소들의 협화음 같은 그런 그것을 그냥 딱히 개념화하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끼면 그대로 좋은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까 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별로 없는데요. 그 하나 더 그 비교를 해볼 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김정환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이 두 분이 이과계열인데 미분과 적분이라는 시가 있더라고. 네. 저 이거 읽고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난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미분 적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대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우선 미분적분을 3분 내로 설명할 수 있나요? 3분 내에 미분이라는 건 그냥 변한다는 걸 그냥 변하는 모든 건 다 미분된다고 보면 돼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변한다 이런 뜻이고 적분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쌓아간다 이런 뜻 이런 적분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그 미분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김정환이라는 분의 그 이력을 보니까 네. 음악에 대한 책도 내신 아주 음악에 통달한 분이고요. 네. 그리고 철학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 미분적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그 좌뇌적인 공부도 하셨는데 예술적인 공부도 하셨는데 그래서 특이한 이런 시를 제가 하나 네. 말하자면 뭐 초현대 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시 나도 잘 몰라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거의 설명이 불가능하죠. 발바닥에 너무 차이가 너무 이렇게 그 핵마다도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시각으로 발바닥에 다르며 나무 옹이가 간혹 얼굴 표정을 담는다. 흠칫 놀라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세월의 마각을 보지 오래되어 끔찍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고서 이제 미분도 끔찍하다, 적분도 끔찍하다 이러면서 됐는데 이게 엄청 이분이 낸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고 여기 보니까 인문교양서에 음악의 세계사 이런 것도 냈고 희곡도 쓰셨고 음악교양서 그래야 식은 내 친구 음악이 있는 풍경 음악책을 여러 개 내셨어요. 네. 그다음에 만해문학상하고 백성문학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이분이 그 책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시집 안에 이런 또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도 참 난해해요. 며칠째 억수같이 내리는 비냐 정말 며칠째 비를 양푼째 쏟아붓는 하늘이냐 하지만 바야흐로 미지의 모험에 흑백이 스며드는 것이었다. 모두 카메라를 응시하되 응시의 목표가 다름으로 방향다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어의 2차적 사용이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2차적 사용이 아니라 한 7차적 사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일반인이 따라잡기 어려운데 이제 또 특이점 하나는 그렇게 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면 감성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 방향, 논리 방향, 분석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이쪽에서 예술 방향보다 철학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시긴 철학시인데 철학적으로 언어를 1차적으로 딱 떨어지게 오해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 오해를 많도록 말하는 그런 시가 되는 것인데 요즘에 이런 쪽으로 쓰는 시들이 많이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요런 정도가 이제 현대에 많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그런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그냥 알고는 있자는 것이지 이대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모델로 삼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본 아파라고 하는 시에도 약간의 그런 건너뛰임 앞줄과 뒷줄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까 성탄제에서는 앞줄과 뒷줄이 거의 이어졌어요. 근데 아파에서는 약간 건너뛰임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건너뛰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건너뛰임이 2단 뛰기였는데 미분과 적분에 가서는 7단 뛰기로 되더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린 건데요. 이번에는 그 건너뛰임이 논리 철학 이론이 아닌 감성 쪽으로 건너뛰는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감성과 함께. 이게 박재삼 선생 아시죠? 네.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
화상보라는 시예요. 화는 이게 빛날 화자, 화려강산할 때 화려하다는 화자고요. 생각상. 그다음에 보는 이제 악보할 때 그 보예요. 그래서 뭔가 이 제목부터가 생각은 철학이고 화는 이게 예술이거든요. 사실은 아름다움. 그 시도 그래요. 목이 휘인 채 꽃진 꽃대같이 춘향이는 잠이 들었다. 칼 위에는 눈물 방울이 아롱져 꽃 이파리의 겹쳐진 그것으로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달밤일수록 영롱한 것이 오히려 아픈 꽃 이파리 그 꽃 이파리들이 되어 떨고 있었다. 참말이다. 춘향이 일편단심을 생각해 보아라. 원이라면 꿈속엔 훌륭한 꽃동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슬기 다음에는 마치 저 하늘의 달에나 비길 것인가. 한결같이 그 둘레를 거닐어 제 자리 돌아오는 일이나 마음대로 하였을 것이다. 아니라면 그 많은 새벽 바다를 사람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 깨일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란 말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느낌을 말해주세요, 김 선생님. 네, 그 화상보라는 말처럼 이제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림처럼 보이는 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재삼 씨가 이렇게 상상으로 본 것을 저도 상상으로 한번 받아서 이렇게 한번 그대로 느껴보려고 했는데 잘 이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 거기가 좀 약간 혼동이 됐었어요. 그게 만약에 일편단심이 원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원처럼 그런 원이 아닐 거예요. 이거 발화론자일 거예요, 아마. 발할 원자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달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건가 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달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계속 그 때 맞춰서 돌아오는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건가 저건가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우선 이 선생님은 예. 일단은 이게 쭉 행을 쭉 연결해서 쓰면서 뭐 이파리 반복되고 이래서 읽기가 좀 나름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꽃과 달밤 같은 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그리고 새벽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문장의 구체적인 뜻이 특히 뒤로 갈수록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좀 아름다운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요 대목이 지금 그 춘향이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감옥에서 그 자기 일편단심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바람에 관한 거를 이걸 화상보로 표현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박재삼 시인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런가요?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거를 지금 두 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김 선생님의 경우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읽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화상보에서 상쪽으로 읽고 계신 거야. 네. 철학과 논리와 그런데 이 선생님은 논리 절반에다가 꽃다움, 아름다움 이것이 꼭 논리는 나는 상관없다. 여기에 목이 휘인 채 꽃대같이 춘향이는 잠 꽃대 춘향이 꽃진 목이 휨 칼 위에는 칼 눈물방울 아롱저 겹쳐짐 달밤 영롱함 꽃이파리 그것도 3번 떨고 있음 일편단심 뭔가 바라는 것 꽃동산 슬기 하늘의 달
그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옴, 새벽바다 이런 단어들이 마구 출몰하면서 아까 아파라는 시에서도 꽉 논리적이지는 않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아파와 어울려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심상을 형성하듯이 이러한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그려내는 마음속에 추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김 선생님이 그걸 구상화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구상화 말고 이 네. 언어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내는 음악 잘하시니까 음악의 네. 예를 들면 협주곡을 들으면서 그걸 갖고 의미를 우리가 따지나요? 아니 이제 그게 예, 또 뭐죠 그 베토벤의 비창이나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 비창을 읽듯이 그냥 1차 감각으로 여러 언어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것이 화상이다. 화려한 네. 생각과 아름다움과 뭐 슬픔과 막 이런 것들이 얽혀서 뭔지 모르겠는데가 이게 좋은 거야. 네. 그런데 뭔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네. 뭔지 모르겠는데 이 언어의 그 꽃다발, 언어의 흐드러짐이 좋지 않냐가 나는 이 말을 들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그 영상이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제 딱 목이 휘인 채 딱 그 춘향이가 이렇게 기울였는데 여기 칼 쓴 거고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달밤에 생각이 계속 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런 슬프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청 고달프고 슬픈 내용이고 굉장히 끝이 없어 보이는 슬픔인데 근데 그거가 그 화상보로 펼쳐진다고 하는 거랑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부분이 와닿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처음 보자마자 좋아서 외웠던 요 시조를 한번 보면 네. 예.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 그대 목소리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이 시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자마자 외웠어요. 그대 목소리 박재삼. 내 귀가 열렸다면 몇 겁을 통하여야 들릴까 그대 목소리 기다리던 봄이다마는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 강산 서름이 바닥 나면 오히려 이를 것 없고 이런 날 스스로이 내 가슴 울어지는 그 속에 그대 목소리 눈 내리듯 잠겼네. 하늘빛 뒤엔 아직 보이는 것 별로 없고 몸 하나 마음 하나 깃을 떠는 나날을 동백꽃 짙은 그늘엔 하늘 소리 새소리. 자,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김 선생님. 그 제목도 그렇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막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에서도 울림이 있고 듣는 것에서도 울림이 있고 생각하는 데도 울림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간에 막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 시인의 마음에서 볼 때 시인의 마음에서 볼 때 이 눈에 덮인 이 강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슴에서 우러지는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동백꽃 어떻게 그 뭐죠? 여기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예. 세 군데에서 들린 소리를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는. 예, 아주 참 좋은 시인데 어쨌든 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그 어떤 간절한 그리움인데 이제 도저히 그 접속할 수가 없는 그런 슬픔과 이 애탐 이런 게 느껴지고
그 그걸 이제 새의 깃과 이제 그런 걸로 표현해서 그 연약한 동물의 그런 그런 떨림과 같이 또 표현하면서 그런 것도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대 목소리니까 물고기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헤어졌거나 어쩌면 사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 귀가 열렸다면 몇 컵을 통하여야, 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에서 네. 힌두교에서 하는 뭐 1억 년도 엄청난 넘고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네, 그 몇 겁이 돼야 들을 수가 있는 소리니까 이게 아마 생사를 달리했을 것 같아요. 네, 들릴까 그대의 목소리 기다리던 봄이다마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봄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또 봄이 왔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강산. 눈 덮인데 아무것도 없고 눈만 자욱히 내린 풍경 들판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보신 적 있겠죠. 상상을 또 할 수도 있죠. 이야, 그 정막강산이라는 말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근데 그게 저승이란 말이죠. 저승하고 연결하니까 정말 저승 같기도 해요. 죽음 넘어 풍경 같기도 예. 하다고요. 저승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저승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눈 덮인 이 강산은 결국 뭐예요? 나의 그리움이지. 그리움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리움이에요. 얼마나 그립습니까? 이게 눈 덮인 강산처럼. 정말 우리 이 선생님이 읽으신 것처럼 도무지 소통이 불가능한, 그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된 시는 나는 거의 지금 못 본 것 같아. 자, 그래서 서러워요. 서름이 바닥나면 오히려 잃을 것 없고, 서럽다 하도 서러워갖고 이제 더 서러울 것도 없을 지경이 됐는데, 이런 날 스스로 내 가슴 무너지는. 그런데도 아직도 좀 남았나 보죠. 그래도 울어서 그 조금 남아서 울고 있는 내 마음의 그 속에 그대의 목소리 눈 내리듯 잠겼네. 와,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예, 이야, 그대 목소리가 눈 내리듯 잠겼어. 눈 내릴 때 소리도 안 나죠. 소리도 안 나는데 잠겼어. 하늘빛 뒤엔 아직 보이는 것 별로 없고, 하늘을 쳐다볼 때가 하늘밖에 없죠. 몸 하나 마음 하나 깃을 떠는 나날을, 조그만 새가 바르르 떨고 있는, 이제 고개를 숙이니 동백꽃이 있는데 그 그늘에 하늘이 와서 소리를 내고 새가 와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는 외기를 추천드려요. 외면은 웰 때마다 이게 감동이 있고요. 저는 웬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이 겨울철 눈 내리고 정막강산을 보면 이 시가 안 떠오를래?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박재산 선생이 일반 그 자유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분의 시조 이거 말고 두세 편, 한 세 편이 명시조가 있거든요. 그 명시조들을 보면 한 세 편 정도 제가 외고 있는데, 와, 이 양반이 시조를 계속 썼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이분 말씀은 시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초기에 쓰고는 글자 수를 맞추면서 이렇게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자주 만난 분이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허삼보 요것처럼, 또는 지금 박재삼 선생의 그대 목소리처럼 언어를 2차적으로 쓰고 한 3차적으로 쓰는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무슨 미분과 적분까지는 우리는 가지 말고 그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네, 요것까지 쓰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너무 벅차요. 네, 이거는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하는
그 네. 초고수들 구단들이 하는 거예요. 구단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 초단 되는 거에 목표인 입단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 네. 그다음에 아파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해요. 아까 아파 네. 정도. 예. 예. 그래서 약간 그 언어를 건너뛰기는 하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또 작품을 올리든지 이제 수필을 좀 네.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수필에서 이렇게 좋은 네. 문장 이렇게 전부 다 네. 말고 따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비 선생님의 뭐 봄에 대해서 뭐 민들레가 피고 이런 것처럼요. 그런 거 올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감사- 말씀 좀 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운율에 대해서, 시의 흐름에 대해서 늘 새롭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예, 오늘 시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우고 이렇게 이런 복잡한 언어 이런 복잡한 시를 어떻게 읽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얼핏 좀 배우게 돼서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네.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